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국제법적인 현황과 미래를 좀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들리나요? 오케이.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을 봤겠죠. Build Back Better, 3B라고 그러면서 세계를 좀 더 낫게 건설하겠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중국에서 또 벨트 앤 로드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이제 일종의 그거에 대한 대응 메커니즘을 돌리면서 그걸 빌드백 베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이렇게 엮어서 그런 중국을 포위하는 거죠. 어, 근데 상당히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어, 나름대로 그 빌드백 베터 프로젝트를 국내 문제와도 연결시켜서 사회 보장, IT 그런 문제까지 해서 상당히 그 복지 체계 정연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음, 새로운 세계 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B 무브먼트라고 그럴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어떻게 이렇게 진전되는지, 우리나라는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빠져 있지만 그걸 상당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신보주의라는 게 대세가 됐고 탈세계화도 이미 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화 시대가 아니고 이제 탈세계화 시대로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미중 간의 무장보복이 이렇게 패권 전쟁으로 벌어지면서 이게 최소한 한 10년, 노멀리 한 20년은 간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에요? 중년이 다 됐을 때까지도 이 속에서 이 국제법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데 대한 이제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각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갖고 계속 지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죠. 트럼피즘과 브렉시트가 상당히 연결돼 있고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미 신보주의 탈세계화는 진행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렇게만 하고 왔는데 실제로는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걸 이렇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정책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내세워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언론들은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최소한 50%에 해당되는 그 미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정치 어젠다로 내세워서 노바디가 정치계에서는 노바디가 프레지던트까지 된 거니까 그건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죠. 설마 브렉시트를 보팅에다 올리면 설마 그게 가결이 될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한번 올려봐 하도 의회에서 난리치니까 의회 해산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브렉시트 올려 어차피 안 될 거. 그래서 올렸는데 실제로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탈세계화 움직임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돼 왔던 거고 이거를 어, 상부구조 차원에서 확인시켜준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국가안보보호주의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주의가 이렇게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대두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도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통상교범 체제가 이 국가안보 개념 속에서 이렇게 떠 있는 하나의 작은 배에 불과한 거죠. 이 국가안보 개념이라는 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 강력하게 일종의 테두리를 형성하면서 이런 그 세계적인 그 현상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신보주의라든지 탈세계화라든지 브렉시트, 뭐 미중 대외 그 패권 분쟁이나 것들이 국가안보 개념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를 제가 국가안보로 잡은 겁니다. 신보주의는 전통적인 의미의 보호주의하고 좀 다르죠. 이제 보호주의다 그러면은 어, 유치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지금은 뭐 상당히 인펀트 상태에 있지만 이게 그 성장의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인펀트 인더스트리가 국제 경쟁에 직면하게 되면 망하니까 이거는 서로 안 좋다 이거예요. 포텐셜이 있는 기업이 망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세계 전체를 위해서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보호막을 쳐서 그 인펀트가 토들러가 되고 토들러가 어덜트가 돼서 상당히 그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그 유치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상당히 그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팽배했던 시절에도 유치 산업 보호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그 그거의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상당히 유력하게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던 거죠. 일단 개도국의 개발의 원리는 사실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실제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신보호주의는 그게 아니고 이미 그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된 굉장히 올드 인더스트리예요. 사양 산업이죠. 올드 인더스트리가 망해가는데 그걸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해서 도대체 무슨 그 혜택이 국제 경제 체제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이 없거나 아니면 부정적인데도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을 총동원해서 이 보호를 하는 형태로 정책이 취해지고 있는 이제 네오 트레이드 프로텍셔니즘의 특징이고 어, 그 나라도 안 좋을 뿐만 아니고 국제 경제 차원에서도 옵티멈 알로케이셔널 리소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제 국가 안보라는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하나의 논리로 그거를 뭐 합리화시키면 합리화시키면서 지금 그게 이제 이렇게 퍼지고 있다. 그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만성적인 국제 수지 적자를 겪고 실업 경기 침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잃은 사양 산업이 있는데 그래도 그 사양 산업이 상당히 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일정한 규모로 미국 내 또는 뭐 유럽 내 중국 내 이렇게 계속 서스테이너블하게 유지하는 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어, 제조업 분야가 그 핵심이죠. 제조업은 하나의 그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하나의 그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일정한 규모의 제조업의 베이스를 국내에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내셔널 시큐리티에 직결된다 그런 얘기고 이런 이제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이제 시각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 어, 트럼프식 보호주의는 음, 양자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뭐 아메리카 퍼스트고
헤게모니 싸움에서 무역과 군사 이렇게 이용하는 거고 다자주의 체제를 불신하고 그게 바이든에서 그대로 인계가 되고 있고 조금 다자주의를 좀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환경보호는 이제 같이 인정하는 쪽으로 인권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구별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바이든은 한 수 더 뜬다 이거죠. 뭐 인권을 무기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결국엔 국가안보로 추구하는 사형산업을 보호하는 그 엑시스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오히려 한술 더 뜬다. 그런 얘기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왔다리 갔다리 했고 그죠? 그리고 어떤 그 차기 패권을 노리는 이런 나라들은 팔로워죠. 팔로워들은 하나의 그 보호무역을 주창하면서 어, 결국 패권 국가로 이렇게 리더로 올라서고 자기가 리더가 되면 이제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그럼 이제 차기 패권 도전 국가가 나타나면서 또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그게 또 리더로 부상하면 또 자유무역을 고수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차기 패권 국가가 이렇게 등장하니까 일본은 이미 패권을 도전했다가 미국한테 깨져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제 쭈그러졌고 중국이 대두가 되면서 일본은 이제 환율로 결국은 손을 봤죠 미국이. 중국이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올라서려고 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기존 패권 국가의 미국이 이렇게 보호무역을 패권 국가가 보호무역을 내세우면서 어떤 그 관세 비관세 장벽을 총동원해서 찍어 누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패권 국가가 보호무역을 주창한다는 게 상당히 이전과 좀 구별되는 거고 그 이론적인 근거로 국가안보를 내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 앞으로 그동안의 사이클이 좀 상당히 변화가 되는 모습을 띠게 될 거다. 상당히 흥미롭다. 이죠. 포퓰리즘이 확산이 되고 뭐 DDA가 실패가 되고 미국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일방주의, 뭐 국익 우선, 관리무역, 그래서 이제 탈세계화가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게 기정사실화됐고, 그래서 이제 그 홍콩의 그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에 있는 이 줄리안 사시라고 하는 이 프랑스 출신의 외교관 출신의 그 교수가 아, 세 가지로 이렇게 그, 그 개념화했어요. 그래서 20세기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고 뭐 어, 상당히 이제 이런 열풍이 불었는데 이제 WTO가 말셉이나 TPP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대체되다시피 하면서 하나의 그 지역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이렇게 대두되다가 지금은 이제 유닐래터럴 이코노믹 로라는 개념으로 한 단계 더 추가가 됐다. 그래서 어떤 그 국가가 그 국내법적인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스페셜 이코노믹 존을 이렇게 지정하면서 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혜택은 특정한 그 존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고 기업들이 어, 어떤 국제 다자 체제로 유지하는 게 아니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어떤 다자 체제는 탈세계화 경향에 따라서 이 탈퇴를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스페셜 이코노믹 존을 지정하면서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효과는 거기서 보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닐래터럴 이코노믹 로우를 통해서 관리력을 높여가는 그런 단계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 국제법이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국내법으로 다 해결된다. 그러면서 이제 유닐래터럴리즘의 그동안의 그 형태를 클래시컬한 측면도 보고 어떤 그 다자주의 협정 내에 이렇게 인베디드 삽입된 언어의 그 유닐래터럴리즘도 있고 어떤 국제 환경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어떤 그 환경 컨트롤 차원에서 그다음에 그 환경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이렇게 유니래터럴이 임포스하는 형태의 서스테너빌티 유니래터리즘이라는 게 있고 환경 협력이라는 게 하나의 무기화되는 거죠. 어떤 그 환경세를 도입한다든지 상대방이 이제 똑같은 환경세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뭐 무역 보복에 가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유니래터리즘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그 근거로 한 일방적인 보호무역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그레시브 유니래터리즘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개념화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그 유니래터 내셔널 시큐리티 유니래터리즘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이렇게 태평양을 결국 이렇게 반분을 해서 왼쪽을 이제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고 오른쪽은 뭐 미국의 그 기존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허용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신형 대국 관계라고 그러죠. 신형 대국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의 아일랜드 체인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정하면서 1단계 The First Island Chain을 향해서 가는데 뭐 일본 남부의 요 오키나와 선부터 해가지고 필리핀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면서 요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바다는 이제 중국이 제해권을 확보하고 1단계가 지나면 이제 제2 도련선을 이렇게 설정해서 일본 오른쪽이죠. 그뭐 괌이나 사이판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바다를 이제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고 어떤 중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그게 맞게 이렇게 유지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제3도련선에 맞게끔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그럼 항공모함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3도련선까지 영향력을 굳히는 단계별로 제해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이미 수립을 했고 이미 기존 그 해군력은 미국이 세기 때문에 신형대국 관계를 그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중국의 방법은 단계별 어프로치를 취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씩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신형대국 관계를 수립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뭐 태평양은 넓기 때문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얘기를 일찌감치 해놓고 그러면서 어떤 그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인구도 많고 뭐그 발전 속도가 넓은데 엄청난 이제 뭐 자원이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인적 교류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최소한 이 그런 그 도련선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 결국은 내셔널 시큐리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몽이라는 개념은 조금 그걸 좀 어그레시브하게 보는 거고 그걸 좀 디펜스하게 보면 내셔널 시큐리티를 위해서 중국의 내셔널 시큐리티를 위해서 그런 전략을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 중국 그판 내셔널 시큐리티 유니래터리즘의 논리에 입각해서 합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백년 로드맵. 그래서 뭐 전면적인 사업황 사회를 만들고 원래는 2049년까지 다툼 사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좀 앞당겨서 뭐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어, 그래서 뭐 강한 중국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도 중국의 어떤 자국의 의지를 이렇게 인포스할 수 없는 그러한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걸 또 이제 시진핑의 3년임의 그 논리로 삼죠. 이런 게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유니래터리즘이라 볼 수 있고 어, 과거에 뭐 우리나라에서 뭐 사드 배치가 있었고 그러면서 한중간에 뭐 사드 보복이 있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왕이 외교부장이 뭐 이렇게 과거 그 초안지에 나오는 죠. 풍문지연의 그 예를 이렇게 들면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그죠? 음, 당시 그 기존 패권 패권 국가 아닙니까? 패국 패자 아닙니까? 떠오르는 이제 도전자는 이제 유방이죠. 그래서 항우가 유방을 불러서 홍문에 불러서 이제 연회를 베풀고 이제 항우의 조카 항장이 이렇게 칼춤을 추는 척하면서 죽이려고 그랬죠. 물론 유방이 뭐 오줌 들어간다 그러면서 결국은 속이고 도망갔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유방이 결국 승리를 했지만 그때 그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항우는 미국이고, 그죠? 유방은 중국인 거죠. 또 한국은 항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뭐 미국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죠. 칼춤을 추는 거죠. 그게 사드죠. 사드가 이제 한국에 배치되면서 항장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결국 이제 우화에 비춰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결국 유방을 죽이는 하나의 그 도구로 활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셔널 시큐리티가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중국에. 사드 자체는 중국의 내셔널 시큐리티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커다란 이슈가 되고 무역보복으로 가해지고 결국 내셔널 시큐리티 유니래터리즘. 그다음에 뭐 삼불 합의나 이런 게 있었죠. 현 정권에서. 또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내셔널 시큐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결국 삼불 합의를 끌어낸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유니래터리즘의 중국판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의 경우는 영국이 항상 이렇게 같이 파트너로 항상 움직이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연합적인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유니래터리즘이 메이 총리와 또 이렇게 댄싱을 하기도 하죠. 테레사 메이죠. 그래서 보리스 존슨과 테레사 메이 항상 이렇게 같이 춤을 추면서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유니래터리즘을 행사하고 있는데 트럼프 시절에 이제 요 그 개념을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내셔널 트레이드 카운슬 국장이었죠. 그래서 이 양반은 어드바이서죠. 대통령 어드바이서인데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고 어, 중국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제조업이 붕괴하고 있고 어, 개조업 기반이 사라지고 있고 일자리가 50만 개가 사라지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뭐 막대한 무역 흑자를 벌어들여서 어, 사실 경제학 논리에 의하면 그 무역 흑자가 계속될 수가 없죠. 왜냐면 환율이 변동되는 거 아니에요. 외환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이렇게 대거 무역 흑자를 본 만큼 들어가게 되면 중국 내의 그 달러 대비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대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다시 교역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실상을 알고 보면 계속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 이유는 중국이 벌어들인 그 달러를 중국 내로 들어가지 않고 어, 해외로 파킹한다는 거죠. 달러의 파킹 개념입니다. 미국 국채나 뭐 이런 거를 사면서 부동산이나 이런 걸 사면서 달러를 그 현지에서 파킹 시켜가지고 환율의 변동을 막으면서도 해외 투자 활동에서 또 이익을 추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몇 흑자를 중국이 보는 거고 그 규모가 늘어나는 거고 미국 내에 뭐 엄청난 이제 달러가 채권 시장이나 뭐 주식 시장이나 뭐 이런 데 수요로 들어오니까 미국의 뭐 이렇게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는 금융 파생 상품을 무분별하게 막 찍어가지고 그거를 흡수하려고 했고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모기지와 관련돼서 이제 부실 채권이 부실 파생 상품이 이렇게 막 등장을 하면서 그게 버블이 생겨가지고 그게 터진 게 결국 금융위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금융위기의 발발 원인도 중국의 어떤 그 달러에 대한 해외 파킹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제조업도 망했고 금융위기도 발생했고 일자리는 중국으로 다 떠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철강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뭐 또 뭐야 자동차나 조선이나 반도체까지 이런 그 내셔널 시큐리티와 연결된 산업 기반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거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거죠. 내셔널 시큐리티를 위해서 그 분야가 사양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영이 원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그 기반은 미국 내에 유지를 하는 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 그뭐 미국 내에서 서브시디를 좀 대거 줘서 그런 분야를 좀 키울 수도 있지만 또 국내적인 반발이 있으니까 또 서브시디를 주려면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들한테 물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부자들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져요. 그런 정책을 펴는데. 아, 버니 샌더스나 이런 사람은 민주당의 클린턴 미세스 클린턴과 경쟁했다가 떨어진 마지막 경선 후보에서 그 사람은 그런 정책을 얘기를 했죠. 부자한테 증세를 해서 그거를 서브시디를 줘서 미국 그걸 키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일 수 있죠. 근데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분만 일어나다가 결국 그 캔디데이트가 되지 못한 거죠.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고 그래서 인기가 없는데 이제 트럼프는 트럼프는 다르죠. 트럼프는 솔루션을 सब시디나 증세에서 찾지를 않고 오히려 감세를 하죠. 감세를 하고 중국을 때리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 값싼 제품에 내셔널 시큐리티 프로덕트의 테립이나 이런 거를 대폭 올리면은 결국은 미국 내의 그 제조업 경쟁력이 다시 살아나니까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기술 유출을 막으면은 미국 내 제조업의 기술이 보존될 수 있다. 그래서 테립 때리기, 기술 때리기 하면서 특정 중국 기업의 그 타겟을 정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보복도 하고 이러면서 내셔널 시큐리티를 보호해야 된다. 결국 그 얘기죠. 아, 그게 이제 미국류의 하나의 그 내셔널 시큐리티 유니래터리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렇게 쭉 화이트하우스에서 나온 뭐 행정명령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 바이 아메리칸 팔러스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죠. 백악관 내 무역 및 제조업 정책처 이런 걸 설치해 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라는 게 국가 전체를 위한 사람인데 대통령의 집이 아니죠. 집무실인 뭐 청와대면 청와대 백악관 내에 특정 어떤 산업을 위한 그 어떤 특별한 그 정책처를 설치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겠죠. 다른 사람은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무역 및 제조업에 관한 이제 특별 그 정책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피터 나바로 자체가 여기 국장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그것도 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공급 체인망을 평가하고 강화하게 하는 행정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철강 수입 조정 이런 게 다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 제조업과 기초소재 산업, 철강, 알루미늄, 차량, 항공기, 조선, 반도체입니다. 이 분야를 국가안보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라든지 뭐 과잉 생산 조건 이런 거를 철저하게 응징하고
이런 제품들은 이제 수입 공급망의 공간적 길이가 늘어나고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면은 유사시에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철강이 필요한데 언제 중국에서 배를 타고 그 철강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무기를 만들고 선박을 저기 군함을 만들겠어요. 공급망의 공간적 길이를 축소해야 되고 시간적 지연 가능성을 단축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미국 내에 산업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태평양이나 인도양을 거쳐서 오는 제품은 못 들어오게 테립, 난테립 배리어로 막고 국내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그 뭐 이런 기업들은 유턴하는 기업들은 뭐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런 정책이 전부 합리화되는 거고 비상시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뭐 그런 그 산업들은 다 차단하는 거죠. 이제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 뷰의 내셔널 시큐리티 유닐래터리즘이 지금은 뭐 거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고 그동안 뭐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프로클레이션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항상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어, 지금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제 환경이나 뭐 인권이나 이런 좀 얘기를 하면서 조금 종합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걸 위한 작업인 거는 맞고 사실이고 멋있는 말 쓰죠. 빌드백 베터 뭐 이런 말 쓰고 하는데 결국에는 본질은 다 같고 어, 그러면서 항상 이제 미국이 그 내세우고 있는 게 1962년도 트레이드 익스펜션 액트의 그 232조죠. 섹션 232입니다. 그래서 어, 상무부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은 이렇게 270일 내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처의 장관들이 거기다가 이제 코멘트도 달고 하면서 어, 대통령이 결국에는 수입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있어서 어, 여기 보입니까? 작은 글씨지만 He shall take such action as he deems necessary to adjust import of such article 이렇게 돼 있죠. And its derivative 이렇게 돼 있어서 so that such import will not s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어, 뭡니까? 키워드는 as he deems necessary입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액션이든 수입 제품이나 그 파생 제품에 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원래 그 통상에 대한 그 규제권은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미국 헌법은 커머스에 대한 규제를 대통령이 아니고 의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스에 대한 규제 권한이 의회에 있어요. 대통령이 못합니다. 의회의 위임을 받거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232조는 의회가 시원적으로 파운딩 파더스로부터 갖고 있는 그 시원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거죠. 아, as he deems necessary 이런 말까지 쓰면서 그래서 국가안보라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술방망이 만병통치약 뭐 이런 거죠. 그거를 이렇게 대통령이 휘두르면서 임포트에 대한 어떤 조치도 이렇게 취할 수 있게끔 해야 상대방 국가가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주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찌감치 한 60년 전에
의회가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놨고, 의회는 이렇게 관련 부처가 이렇게 올린 보고서나 이런 거를 읽어보고 뭐 자문할 수 있을 뿐이죠. 어, 그래서 역시 중국은 원래 어떤 공산당 총석이나 뭐 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당연히 그런 걸 권한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232조 자체가 그런 권한을 위임을 해놓고 있어서 내셔널 시큐리티 권한은 미국 대통령도 중국 주석과 같은 위치에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간에 물론 이제 이게 너무 남용이 되면 너무 이게 뚝단지 같은 거를 국가안보라 그러면서 232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법원에 제소가 됩니다. 그래서 몇번 어떤 백악관이 패소한 적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디스크리션을 부여하기 때문에 232조는 상당히 막강한 조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이제 어떤 웨스턴 어떤 뭐 저기 뉴스 미디어나 이런 걸 보면 뭐 조금 바이어스를 갖기 쉬운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 내셔널 시큐리티 유니라테럴리즘을 서로 익스체인지 하고 있는 거고 좀 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엄밀한 의미의 뭐 국가안보가 해치지도 않는데 그걸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논리적으로 결국엔 자기 블락을 형성시켜서 상대방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한쪽은 패권을 뺏으려고 그러고 한쪽은 유지하려고 하고 이제 그 게임을 이제 벌이고 있는 건데 아, 그 과정에 이제 이 국제통상법은 21조 게트 21조가 있어서 그죠? 조문은 뭐 이렇게 심플합니다만은 어, 과연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 하는 게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 국가안보 유니래터리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다자규범이 적용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윈도우가 20조에도 있긴 있어요. 그죠? 게트 20조의 일반적인 예외 중에서 J호를 보면은 뭐 도메스틱 숏 서플라이가 있는 경우에는 교역을 좀 통제할 수 있도록 일반적 예외로 있어서 숏 서플라이, 숏 서플라이도 국가안보에 해를 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20조 제2호에서 커버가 되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뭐 국가안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21조 자체가 가장 이제 핵심되는 조항이고 특히 죽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거죠. 어,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이렇게 돼 있죠. it it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contracting party겠죠. essential security interest 이건 누가 판단하느냐 이런 서패러그랩의 세 가지 어, 경우가 발생했을 때 essential security interest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합리화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세 가지 경우의 수 해당되는지는 어떻게 누가 판단하냐 이거죠. 주관적으로 하냐 객관적으로 하냐 그런 얘기고 그래서 CEO는 사실 유엔 차터상의 국가 국제 평화와 뭐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회원국들이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상에 뭐 국제 안보가 위협받거나 그러면 시큐리티 카운슬이 결의를 채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의에 의해서 디시전에 의해서 무력 조치도 취할 수 있고 경제 봉쇄도 취할 수 있고 그럼 유엔 회원국들이 거기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특정 국가를 상대로 교역을 차단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게트 위반이잖아요. 그래도 요 시호에
일반적인 국가안보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합리화되는 거고. 어, 그래서 이 판단 권한은 유엔 자체가 있죠. 유엔 뭐 시큐리티 카운슬이 갖고 있는 거고, 총회 결의안의 경우는 총회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머지 요 A, B호의 이제 여러 가지 그 항목에 대한 이제 그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당사국에 있는지 패널에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21조가 이제 중요한데 그 해석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니카라구아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개트 시절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석이 국가안보 예외 조항이 이렇게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뭐 A는 essential security interest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무슨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 거니까 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뭐 이거니까 그렇게 분쟁이 뭐 발생하지 않았죠. 여기서. 정보 제공 자체를 거부당한다고 해서 뭐 제소하고 뭐 이러진 않으니까 다른 식으로 알아내죠. 스파이 활동을 한다든지 알아내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제소가 되지 않은 조항인데 거기도 역시 which it considers 이 말이 나오죠. 어떤 판단 권한을 국가 이익에 그 컨트롤이 하냐 아니냐 일단 판단 권한을 which it considers니까 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그 국가 자체가 진다는 거죠. 그래서 셀프 저징 권한을 인정한 그 랭귀지로 그게 인정할 수 있고 B호, C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유엔 헌장상의 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거니까 유엔 자체가 판단하겠죠. 파이널 해석 권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B가 문제란 말이에요. B가 문제라서 B에 특히 1, 2, 3가 있는데 1하고 2는 비교적 심플하죠. 1은 뭐 fusionable material from which they are derived. 뭐가 핵융합 물질이고 뭐가 그 파생 무슨 머티리얼인지는 컨트로버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 분쟁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2I는 traffic in arms, ammunition, implement of war. 뭐 그렇게 돼서 the military establishment supply의 목적상 뭐 캐리되는 material. 그래서 이것도 뭐 클리어 컷해요, 그죠? 그래서 해석의 문제가 뭐 발생하지 않았고 이제 3I가 문제죠. In time of war. war는 뭐 명확한데 그 끝나는 게 아니고 other emergency 이렇게 돼 있으니까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대체 other emergency가 뭐냐 이거죠. war는 war인데 그거 말고 다른 국제관계에 있어서 emergency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 누가 판단하느냐 또 트럼프 같은 사람은 뭐 툭하면 emergency라고 그러는 거고 뭐 중국이 미국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도 other emergency라고 그러는 거고 환율 해외 파킹을 통해서 뭐 미국 경제를 교란하는 것도 other emergency라고 되고 그래서 이제 그 other emergency라는 개념에 그 속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죠. 어,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는 셀프 저증이다. 그래서 어떤 그 비상사태에 있는지 여부는 21조 예외를 이렇게 원용하는 국가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이슈다. 패널이 거기에 대해서 세컨 게싱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 어, 그게 니카라구아 그 패널 판정에서 상당히 받아들여졌죠. 말은 교묘하게 돌리는데 결국은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패널이 그 판단을 자제하겠다는 얘기죠. 국가의 좀 디스크리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패널이 판단을 자제해야 될 이슈라는 거고, 아더 이머전시에 대한 판단이 3I에 해당이 돼도 이제 샤포에 또 걸리기 때문에 Essential Security Interest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아더 이머전시에 취한 조치라도 그게 Essential Security Interest에 보호를 위한 조치여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Essential Security Interest 보호 목적이냐 아니냐, 그에 대한 판단 권한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죠. 패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냐, 그 셀프 저칭이 허용되는 거냐. 특히 essential 이 말은 어디까지가 essential인지 상당히 그 주관적일 수 있죠. 이렇게 essential security interest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any action necessary니까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에 대한 또 판단은 누가 지는 거냐. 근데 이제 which it considers 이 말이 있어서 그 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이 necessary에만 걸리는 거냐, essential security interest까지 다 걸리는 말이냐. 자체 판단을 하라는 얘기니까 which it considers. 이게 necessary에 대한 자체 판단만 하라는 얘기냐, 쭉 그 이하에 있는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 이 말 전체를 말하는 거냐. 그런 이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를 니카라과 케이스는 셀프 저칭이라고 결국엔 얘기를 하면서 판단을 자제했죠. 그래서 뭐 뭔가 이렇게 중요한 뭐가 나올 것 같았는데 조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지 않은 상황. 그게 이제 발표자는 불만이다 이런 얘기죠.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패널이 좀 비겁하다 그런 얘기고, 뭔가 권리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조금 뭐 뭔가 패널이 좀 기준이라도 마련했어야 되는데 너무 비겁하다 뭐 그런 얘기고. 어, 근데 미국은 뭐 계속 이 21조 얘기를 하면서 이 조항 자체 성격이 원래 자체 판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윈도우를 여기다 삽입한 거고, 그래서 그 조항 자체의 성격이 그런데 뭘 자꾸만 그걸 패널 해석하려고 하느냐 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게트에 뭐 여러 가지 시장 개방 의무 뭐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도 네 스스로 정말 이센셜 시큐리티 인트레스트가 걸린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린다고 네 스스로 판단하는 그 영역은 침해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 시장 열고 차별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디스플린을 받아. 그렇게 하면서 21조의 그 윈도우를 셀프 저칭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21조가 의미가 없다. 그 정도 같기 때문에 21조의 랭귀지 자체가 뭐 그런 의미에서 탄생한 거고, 그러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판정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얘기예요. 원래 취지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 이제 패널이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죠? 자제를 했어요.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 이렇게 동조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 당시 시기가 상당히 그 민감한 시기죠. 미국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를 만약에 위반이라고 판정을 뭐 했고, 이게 뭐 미국이 반대해서 물론 어답션이 안 됐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떻게든 어답션이 됐다 이렇게 되면 아마 우루과이 라운드가 탄생하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 민감성을 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일 수 있죠. 그 당시 세계가 뭐 오늘날 세계처럼 생각하면 또 안 되니까.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케이스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그 트랜짓되거나 이제 플리가 있는데 하면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뭐 질문하는 내용 중에 제가 뭐 답변 빼놓은 게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뭐 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저 공유 권한을 나한테 주면은 이 러시아 케이스는 WTO가 설립되고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한참 뒤에 최근에 이렇게 내려진 패널 판정이기 때문에 이 패널 판정이 어답션 됐죠. 상소하지 않고 이게 자체가 어답션 됐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하나의 그 판례가 나온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죠. 선례 구속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권위 있는 하나의 그 해석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가 문제였죠? 이 사건에서 뭐가 문제였어요? 지금도 러시아가 이제 뭐 27만 명인가 뭐 집결시켜 놓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두 나라가 뭐 저 러시아는 넘버 원이고 우크라이나 넘버 투니까 서로 뭐 우르렁거리고 이게 무슨 약간 종교적인 차이가 있나요? 민족적인 차이가 있나? 두 나라 간에 하여튼 앙숙지간이에요. 앙숙지간이고 우크라이나는 뭐 자원도 많고 그래서 그렇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뺏길 수가 없는 자기 영향력 하에 둬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정권이 상당히 그 반러시아적인 사람이 많이 잡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뭐 어딥니까? 이 사건에서 키르기스탄인가요? 어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서 반러시아 연대를 형성하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주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손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아, 러시아를 통해서 물건이나 이런 게 트랜시트 돼야 되는데 그 통로를 러시아가 이렇게 차단한다든지 키르기스탄으로 흘러가는 그 트랜짓을 러시아가 차단하면서 일종의 봉쇄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그 WTO 협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그 국가안보회의라는 예를 들어서 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21조 해석의 문제로 역시 대두가 돼서 일정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B의 넘버 3 합니다. 그래서 와는 아니니까 전쟁을 선포한 건 아니니까 아더 이머전시에 해당되느냐 결국은 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뭐 이런 그 험악한 상황 이게 과연 아더 이머전시에 해당되느냐죠. 국제 관계에서의 아더 이머전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패널이 여기서는 이제 판결을 내렸죠. 판결을 내려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어, 패널이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니카라구아류의 그 애매모호한 뭐 판정이 이제 거치면서 구름이 거치면서 이제 패널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패널이 주리스딕션이 없다. 21조 B3 자체가 국가가 인보케이션만 하면 되는 거지 패널이 그걸 심사할 수 있는 주리스딕션이 없다. 주리스딕션 주장까지 했습니다. 어,
관할권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까지 했는데 세게 나왔는데 패널이 그렇지 않다. 그걸 리젝션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23조 B에 21조 B에 3의 경우도 이제 패널이 심사할 수 있는 거다. 주의수준이 있다. 이렇게 했고 주의수준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권한이 셀프 저징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셀프 저징이 아니다. 그렇죠? 난저스티셔블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 객관적으로 war or in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이거에 대한 해석은 셀프 저징이 아니다. 이렇게 비로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war or other니까 최소한 전쟁에 준하는 거죠. 전쟁에 준하는 정도의 emergency가 되는 거고 그 당사국이 이건 emergency야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내려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이제 패널이 이 경우는 관계가 서로 험악하니까 이 정도면은 아주 이머지에서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3I에 해당이 되는 경우다. In time of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해당이 된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결론은 인정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샤포에서 얘기하는 그 essential security interest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느냐? 그거는 누가 판단하느냐?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뭐라고 했어요? 요 밑에 제가 해당 부분을 써놨지만 good faith 원칙에 따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good faith 원칙이라는 거는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우리나라 말로 선의의 원칙 그거 아닙니다. 선의의 원칙 그럼 너무 약해요. 신의 성질 원칙에 입각해서 뭐좀 해석해 줘야 된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essential한 시큐리티 인터레스트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이 내세우는 바가 good faith에 입각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말로 essential security interest가 있는지 여부는 패널이 적어도 심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까 발표자가 조금 얘기를 한 그거를 어떻게 패널이 미리 알았는지 당사국이 그거를 이렇게 의무를 회피하는 권리 남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센셜하지도 않는데 이센셜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거는 이제 신의 성질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굿페이스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 심사를 패널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요건에 관해서는 이제 신의 성질의 원칙에 반한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 essential security interest가 없다고 패널이 판정할 수 있다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어, 완전히 객관적으로 패널이 정말로 essential security interest인지 아닌지를 그냥 딱 보겠다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당사국이 essential하다고 하는데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당사국이 essential하다고 하는데 그게 good faith 원칙에 의해서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패널이 보고 yes 그러면 당사국의 주장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 그렇진 않아. 그러면은 당사국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드너버 리뷰는 아니고 당사국이 얘기하는 바에 대한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국내에도 논문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오해하는 것 같아요. 패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막 써놓은 것 같아요. 논문들이.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이 말은 드너버 리뷰예요. 패널이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고 other emergency인지 여부를 패널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essential security interest의 essential 이 말은 드너버 리뷰가 아니고 good faith 원칙을 지켰는지 안 했는지 그거만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essential security interest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necessary한 조치냐 아니냐 그걸 보는데 그 말은 이제 아, which it considers 요 말이 which it consider 요 말이 necessary란 말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 저증이라는 거죠. 나라 당사국이 그냥 necessary 하다면 패널이 necessary 한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요 which considers 요 말이 어, necessary란 단어만 꾸미는 거지 necessary부터 해가지고 요 밑에 전체를 요 말을 꾸며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어 하나만 꾸민다는 거예요. necessary 한 말을 하나만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고 necessary 하느냐 여부는 셀프 저증이라는 거죠. 패널의 역할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말은 드너버 리뷰고 essential 말은 3인칭 1인칭이 아니고 3인칭 리뷰죠. 제가 잘했는지 그걸 보는 거지 내가 새로 보는 게 아니죠. 제가 잘했나 안 했나 그걸 보는 거니까. SS의 말은 제가 한 걸 그대로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이게 서로 달라요. 일종의 3단계 해석을 하면서 어, 판단을 했고 그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러시아는 necessary 하다고 그래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패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essential security interest가 있다고 그래 러시아가. 근데 그게 뭐 권리 남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러시아가 주장한 결론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타모 우아와드 이 말도 러시아가 주장한 거는 세게 나왔지만 그걸 인정해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패널이 드노버 리뷰를 해보니까 아더 이머전스 해당이 돼. 이래서 러시아가 이제 저기 하는 그 결론적인 부분은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21조에서 정당화된다는 얘기인데 러시아가 주장한 바와는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서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내용 결론을 결국은 도출해 줬죠. 그래서 단순히 러시아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미국도 여기 참여를 해서 제3자 참여를 해서 러시아만큼 세게 셀프 저증이다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3자도 서미션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어, 미국과 러시아가 같은 배를 타고 주장을 했고 뭐 미국도 뭐 여러 가지 봉쇄도 하고 뭐 그죠? 남미 국가들을 다스리고 뭐 이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개입하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기준이 수립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무언의 연합 전술을 펼쳤는데 실패한 거죠. 미국이 주장하는 바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 당해 사건은 뭐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논리 자체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물론 네세서리 요 말은 결국은 받아들여졌지만 나머지는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미국이 상당히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아, 이게 아마 2019년 중반부 정도의 패널 리포트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WTO를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에팔레파디의 그 멤버들을 고사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패널 판정이 어,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과격하게 나왔다 그럴까? 주스 푸던스를 형성한다고 뭐그 값을 치면서 이 패널이 말이야 이게 강대국의 무슨 라이온스 쉐어를 인정을 안 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 이거 봐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까지 나와서 어, 동사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리버스 컨센서스로 채택이 되는 거에 미국 혼자 반대한다고 뭐 채택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은 불만이었고 러시아도 불만이지만 뭐 케이스는 이겼으니까 불만은 좀 덜했겠지만 가장 불만인 나라는 결국 미국이었어요.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불만인 나라가 미국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케이스인데 뭐 다행히 그 이거라도 나오고 에팔레파드가 무력화돼 가지고 그 이 판례 자체는 이제 빛을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가 원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뭐 내셔널 시큐리티 유닐래터리즘을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이거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까 뭐 괜찮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그죠? 그 굿페이스에 해당되지 않아. 뭐 권리남용이야. 셀프 저칭 아니야. 그러면서 아더 이머전시 너무 넓어. 네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셈이니까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럴까? 뭔가 규범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WTO 문제 해결 자체가 엔트로피를 거쳤다는 점에서는 조금 패널리스트들이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조금 너무 성급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에펠레바디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은 패널 리포트와 달리 조금 장기적인 정책적인 측면을 봅니다. 그래서 어, 엄격한 해석보다는 전체가 이렇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식으로 논리를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내세우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약간 어려운 말을 동원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패소국이 느끼는 뭐 여러 가지 그 데미지 컨트롤을 해주죠. 그리고 너무 민감하다 그러면은 주디셜 이카노미 이러면서 빠져나가요. 얘기를 안 하고 가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올드맨스의 위즈덤이죠. 노인네들의 어떤 위즈덤을 발휘하고 뭐 이런 걸 보는데 음, 패널 리포트는 뭐 이렇게 그냥 그 사건만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 뽑혀가지고 아주 열의에 불타는 사람들이죠. 이거 한번 하려고 평생 기다렸는데 나한테 찬스가 왔어. 그럼 내가 뭐 역사를 써야 돼. 그러면서 막 써내가는데 그 정책적 고려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교차하는 이제 리포트의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케이스는 그 게트 5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뭐 다른 조항과도 연결이 되고 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이렇게 패널이 써놓은 부분 이렇게 상당히 많고 미국이 또 막 주장하는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패널 리포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제가 공고를 하고 보다 패널 리포트 말미에 동안에 그 국가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게트 시절에 여러 가지 뭐 어,
체어맨의 뭐 리포트라든지 어, 니카라구아 케이스뿐만 아니고 또 하나 뭐더라? 중요한 케이스였었는데 어, 그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정리 차원의 리포트니까 패널 리포트는 상당히 랭티하지만 정독을 하면 이번 그 주의 주제인 국가안보와 통상규범에 관한 뭐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특히 뭐 학위 논문이나 이런 걸 여기 이 분야를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러시아 케이스의 패널 리포트를 뒷부분을 특히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막 이렇게 보복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전부 내셔널 시큐리티로 합리화된다는 거예요. 어,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뭐 이런 거 다 철강 쿼타도 뭐 부과하고 쿼타를 막 각국에 이렇게 입맛에 맞는 나라는 쿼타를 좀 주다가 입맛에 맞지 않는 나라는 쿼타로 막 조져댑니다. 그래서 테리뿐만 아니고 쿼타를 때려대고 어, 이면 협상을 해서 자기 나라 말을 잘 들으면 이제 쿼타를 이제 좀 더 많이 주든지 풀어주고 면제를 해주고 이래서 어, 미국 입맛에 맞는 이제 FTA를 체결 또는 업그레이드 하는 나라는 이제 철강 쿼타 같은 데서 면제 혜택을 주고 자동차 분야도 확대합니다. 어, 그래서 뭐 환율 문제까지도 이제 들고 나오면서 보복을 해대고 이래서 이런 게 전부 국가안보 차원으로 합리화된다는 얘기니까 이슈가 뭐 한두 개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내셔널 시큐리티 유닐래터럴리즘의 시대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패널 리포트를 잘 연구해서 뭔가 여러분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다. 굉장히 큰 논문이죠. 박사학위 논문도 충분히 몇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주제입니다. 그걸 한번 작성할 수 있고 어, 단순히 국제통상법뿐만 아니고 뭐 ICJ 리포트라든지 아비트레이션 케이스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국가안보가 관련돼 있었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서 국제규범 차원이니까 국제통상법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음,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음, 유러피안 컷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미국 국내에 제가 또 별도로 서큘레이션 해준 그 232조의 발동 케이스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고 음, 뭐 미국 국내 법원에도 제소가 돼서 이제 그 고명하신 미국 대법원 판사들이 뭐 연방 법원인가? 연방주 페더럴 서큐트의 고등법원입니까? 거기서 판결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 아주 훌륭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미국 저지는 진짜 저지죠. 훌륭한 저지입니다. 그 법을 창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 여러분이 논문 쓰기에 정말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인용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은 여기 훌륭한 그 아주 그 모든 국제법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국내법 판결까지 누군가 그걸 좀 완성하는 훌륭한 페이퍼가 나오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 세계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길 바라고 CRS 리포트도 있죠.
그래서 미국 의회 조사국이 상당히 권위 있는 그 리서치 기관인데 CRS라는 게 거기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한 뭐 것도 있고 조금 랭티한 것도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면 인터넷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추구하는 뭐 그런 그 유니래터리즘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음, 아직 학위 논문 주제를 정하지 못한 사람은 이 분야를 한번 꼭 써봐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20년간 여러분 논문이 시장에서 팔리게 됩니다.